안녕하세요.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1Q84를 읽어왔어요. 1Q84를 읽는 동안 몇 달이 흘렀어요. 물론 이 소설만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읽었어요. 중간에 다른 책도 몇 권 읽고 소설도 쓰고 그랬습니다. 한 작가의 책을 가장 많이 읽은 게 이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소설 같은데 제가 평소에 실증을 잘 내고 그래서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작품을 읽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이 하루키 작가의 소설을 읽다 보니까 이 소설의 세계관이 의식과 무의식 세계로 나뉘더라고요.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도 그랬고 해변의 카프카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제가 읽은 것들 중에 비교적 최신작 기사단장 죽이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 노르웨이의 숲은 좀 다르긴 한데 일부러 이 무라카미 작가가 리얼리즘 소설로 썼대요. 이 노르웨이의 숲은 어떻게 보면 내면의 성장을 다룬다 하는 뭐 그냥 뻔한 내용이긴 하지만 막상 읽어보면 또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. 소설이 다 그렇듯 이게 내면의 성장을 다루는 리얼리즘 소설이지만 이 그런 껍데기만 다르고 결국 그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소설이 가지는 그런 맥락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? 그게 이 단순하게 얘기해서 의식과 무의식 세계로 이렇게 나눠져서 그 각각의 묘사를 하는 것들 뭐 그런 거가 이 하루키 작가의 스타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. 1Q84는 조지 오웰의 1984의 오마주라고 해요. 그 소설 내에서도 그 조지 오웰 작가는 물론 그 작품 1984에 대한 얘기가 등장해요. 그 밖에도 안톤 체호프가 했던 얘기, 뭐 예를 들면 처음에 권총이 나왔으면 그 권총은 발사돼야 된다. 되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. 뭐 그런 얘기들도 나와요. 그걸 또 하나의 장치로 사용하더라고요. 그리고 안톤 체호프의 소설 중에 사할린 섬이라는 자전적인 소설이 있대요. 저는 몰랐는데 이 소설에 관해서도 깊이 다뤄요. 어떻게 보면 소설에서 소설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당연하다? 물론 언급하지 않는 작가들이 더 많지만 그런 작가라고 해도 글 쓰는 것 외에 많은 시간을 책 읽는데 쏟아붓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
게다가 아마 꽤 많은 소설가들이 어릴 때 독서량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요. 제가 소설 쓰면서 되게 힘든 부분이 그거거든요. 저 어렸을 때 책을 되게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되게 어릴 때부터 어떤 일을 즐긴다? 이런 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저희 아버지를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된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음, 그런 성향 탓에 이게 어떤 좀 재밌게 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. 어떤 일이든. 그래서 그렇게 좀 재밌다가도 이게 좀 진지한 일이 돼버리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슬슬 올라와요, 저는. 소설 쓸 때도 여러 번 그랬어요. 지금 제가 이제 5년 됐는데, 그래서 나중에는 글쓰기는 물론 뭐 소설 읽는 거나 뭐 책 자체가 그냥 쳐다도 보기 싫더라고요. 그 예전 같았으면 만약에 제가 20대 때 이 소설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행운인 게 제가 웬만큼 나이를 먹고 세상을 알고 그런 다음에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전히 읽고 습작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 물론 너무 안 될 때는 좀 손에서 놓는 게 방법이더라고요. 저는.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일에 한눈을 팔고 뭐 그러고 있다 보면 다시 자연스럽게 책도 보고 싶고 특히 소설도 보고 싶고 글도 쓰고 싶고 이렇게 되더라고요. 이번에 1Q84 읽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들의 공통점을 하나 찾아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현실과 비현실 그 어딘가쯤에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냥 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경계를 훌쩍 넘어버린 거야. 여기서 이제 현실과 비현실이라고 할 때 비현실은 정신세계겠죠, 아무래도. 그래서 현실에서 아예 동떨어져 버린 사람을 그냥 미쳤다고 하잖아요. 그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은 공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좋은 의미로. 어떻게 보면은 현실의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컨트롤이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.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. 근데 또 이게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, 나 오늘은 살짝 미쳐볼까? 그래서 의식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소설을 열심히 쓰고, 아, 이제 퇴근해야겠다. 그래서 이제 다시 빠져나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. 그래서 이 책 1Q84를 보다 보니까 무라카미 작가도 좀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1Q84에서 묘사되는 세계는 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잘은 기억 안 나지만 대충
대충 나는 기억으로 그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세계랑도 닮았고,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영화 매트릭스, 저는 굉장히 그거 재밌게 봤거든요. 몇 번 봤어요. 그 매트릭스랑도 비슷해요. 관점에 따라서. 근데 또 여기서 더 재밌는 게, 그렇지만 독자적인 세계예요. 달이 두 개 떠 있는. 스포일러는 웬만하면은 안 하는데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포일러는. 이 하루키 작가의 이상한 나라는, 이 1984의 세계는 친절하게도 입구랑 출구가 있어요. 자신도 모르게 그 입구를 들어가서 오랫동안 헤매죠. 소설답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. 이 주인공, 여주인공이랑 남주인공 이름이 각각 아오마메, 덴고인데, 이 둘이 겪는 모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세계와도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꼭 있을 것 같은 그런 세계예요. 똑같은데 살짝 뒤틀린 세상?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소설이나 뭐 영화, 기타 등등 어떤 이야기들을 볼 때, 읽을 때 주제를 굳이 생각하지 않아요. 그래서, 그런데 글을 쓰다 보니까, 이 독후감을 쓰다 보니까 억지로 그래도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사랑이랑 믿음인 것 같더라고요. 1984의 주제가 있다면 이 두 가지가 기적을 만들어낸다, 뭐 그런 거. 근데 재밌는 게, 저는 지금은 사랑이랑 믿음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. 사랑은 어떻다, 이런 게 저는 사람마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, 재밌는 게 하루키 작가가 만들어낸 이 작은 세계, 1984라는 세계에서 그 사랑이랑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 쓰여 있어요. 어떻게 보면 하루키 작가의 그런 사랑이랑 믿음이겠죠. 그 작가가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. 그 다만 이 1984 지금 어마어마한 두께죠. 보시는 바와 같이 두께를 비교해봤더니 안나 카레니나보다 더 두껍더라고요. 그 그 세계를 소설의 범주에서 볼 때는 너무 자세하게 옮겨 놓는 바람에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나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간중간 살짝 지루할 때도 있었지만, 뭐 그거는 뭐 얇은 소설도 마찬가지라서 개인적으로 괜찮았는데, 어, 확실히 사람에 따라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겠다, 이 생각은 들었어요. 앞서서도 말했던 것처럼 1984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랑 거의 비슷해요.
틀림 그림 찾기처럼 약간씩 다를 뿐.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곳엔 오류가 많잖아요. 생각해보면.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, 오히려 그걸 좀 바로 잡아놓은 공간? 말끔하게? 뭐 그렇다는 생각을 했어요. 가장 좋았던 점이, 어, 아까 주제를 굳이 꼽자면 사랑이랑 믿음, 그리고 기적이라고 했는데, 그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원하는 거잖아요.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, 이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써놓은 이 소설에서 그렇게 희망이 존재한다면, 이거를 살짝 옮겨올 수 있지 않을까, 현실로. 희망.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곰곰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소설을 쓰는 이유도 생각해 봤는데, 희망. 희망에 있지 않을까, 일부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음, 몇 달씩 걸려서 이제 읽었지만, 어, 되게 얻는 게 있었던 소설 같아요. 솔직하게 말해서 좀 너무 길다 이 생각도 하긴 했는데, 그러니까 뭐 얻은 거랑 제가 읽으면서 즐거웠던 걸 생각하면 충분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아, 오늘은 진짜 되게 오랜만에 소설 리뷰를 했는데 많이 버벅거린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18분 방송했네요. 감사합니다.